안녕하세요.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도 심리극 디렉터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박우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우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좀 색다르네요. 또 이렇게 또 만나지 않고 또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선생님 요새 근황이 어떠신지 먼저 여쭤봅니다. 네, 요즘 뭐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저기 타격을 받고 있어서 저도 의뢰 같은 것도 이제 잘 들어오지 않는 형편이고 다 취소가 되어가지고 집에서 잘 지내면서 뭐 책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또 공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우신 상황이라 그럼에도 책도 쓰시고 또 유튜브도 공부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구독자분들은 이 박우진 선생님을 만난 분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만난 분도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삼만남 사회심리학 연구소 박우진 심리상담 코칭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박우진이라고 합니다. 원래 전공은 사회복지였고요. 사회복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단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집단 치료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 이쪽을 좀 공부를 하게 돼서 논문이나 이런 것도 심리학 쪽으로 쓰게 되어서 이쪽 분야의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공하셨고 또 네네. 사회극이라는 것이 더 가깝게 들리네요. 네네. 사회극 때문에 다시 심리학도 시작을 했고요. 소셜 드라마가 이제 개인의 어떤 사회복지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내담자를 더 돕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소셜 드라마가 굉장히 제가 다닐 때는 활성화가 됐는데, 사회복지사 1급이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면서 점차 이제 학생들은 이제 국가고시에 이제 또 힘을 쓰게 되고, 소셜 드라마가 뭐 그때 당시에는 숭실대, 이대, 서울여대, 뭐 이렇게 카대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나씩 둘씩 없어지더니 이제 공연 같은 것도 이제 남아있는 곳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고요. 소셜 드라마에 대한 애정은 제가 좀 각별해서 박사 논문도 소셜 드라마를 주제로 이게 그 썼고요. 그다음에 소셜 드라마가 이제 굉장히 대분화된 그걸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기엔 좀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즉흥성을 가지고 이제 많이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극으로 표현하면서 직접 우리가 행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점이 집단원들에게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로 이 사회극을 다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라는 그 인터뷰가 왔을 때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처음에는 그런 인터뷰를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배 소장님이 저를 또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감사를 했고요. 감사한 마음이 뭐 우선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잘 못하는 이유가 이제 맞은편이 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찍어서 또 이제 올리려고 하시니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이렇게 마음들 걱정이 되는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었습니다. 네. 네. 유튜브라는 세상에 제가 초대를 이렇게 드림으로써 또 지금 이제 유튜브를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이 작업이 선생님의 어떤 마중물처럼 그 시작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극도 지금 활발하게 하시지만 이 심리극이라는 거, 네. 사회극이라는 거 이거 처음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3학년 지나고 이제 저희 과목, 그 사회복지 과목 중에 집단지도 방법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을 제가 이제 유치원 교수님이라는 분한테 그 과목을 듣고 나서, 이거는 내가 좀 자원봉사를 하고
좀 경험을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한 95년도 한 겨울쯤에 면목사회복지관의 약물남용 프로그램이라는 그 곳에서 심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치원 선생님 소개로 제가 이제 그쪽 그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첫 만남은 그 약물남용 청소년들과 디렉팅 하시는 그 임상심리사 선생님을 뵙고 거기서 보조자를 같이 한 게 첫 번째 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로 이제 자원봉사를 몇 번 더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난 거는 이제 제가 첫 직장이 1996년도 3월 달에 이제 성안드레병원을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사이코 드라마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보조자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하라고 이제 그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보조자로 참여한 것이 저의 어떤 첫 사이코 드라마를 만난 기억이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사이코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좀 마음이 좀 여리기도 하고 소심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데 좀 서툴게 좀 가정 환경이 좀 가부장적인 어떤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제 성향이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사이코 드라마를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 사실 디렉터가 될 줄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좋아서 재밌어서 즐거워서 역할하는 게 좋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기회가 됐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이코 드라마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보조자 또 네. 봉사활동이라는 아주 네. 우연한 계기로 심리극을 만나게 되셨고 그 후부터는 나의 어떤 삶의 경험에 대한 어떤 접근을 통해서 심리극을 더 이렇게 가깝게 만나게 되셨다고 했는데 좀 인상적인 것은 내가 이 심리극 디렉터가 될 줄은 몰랐다라는 말이 좀 인상적으로 들리네요. 어떤 기회에 나보고 디렉팅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해봤더니 그게 우연히 잘 되는 바람에 아 나도 좀 소질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외향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그 집단을 리드하기 위해서 심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 큐를 잡고 그다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 즉흥적으로 이끌어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박우진 선생님께서 심리극 디렉터로 성장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어떤 성향, 감정이 서투른 문제, 나는 주체적으로 싶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통제하고 내 자신을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못하니까 세상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한번 경험해 봐야겠다. 심리학 주인공이 돼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초급 과정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인공이 처음 하고 나서 조금 변화되는 모습도 보였고 그다음에 어, 또 계속 이게 중독인 것 같기도 하고 사이코 드라마 하다 보니까 또 초급, 중급, 고급 계속 하게 되고 또 연출을 하게 되고 가장 그 저한테 이제 그 남아있던 거는 그 환자들과 같이 했던 사이코 드라마 경험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이제 이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정신과에서는 수가를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정신치료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수가를 청구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병원주 입장에서는 자꾸 해야 돈이 버는 상황이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해야 됐고 이런 것들이 좀 스트레스 상황으로 다가왔지만 그래도 이제 정신과 환자들 위해서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일반인 대상으로 이제 대학로 소극장에서 같이 드라마 올린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처음에는 전문 교육, 우리가 이제 심리극 초급 과정, 각 학회에서 전문가 슈퍼바이저분들이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문 교육을 네. 이수하셨고, 그 이후에는 네. 정신치료극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정신과 환자분들과 심리극을 진행을 하셨고, 대학로에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심리극에 대한 대중화를 계속 경험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심리극 디렉터로서 나의 삶의 이런 부분에 심리극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 하는 어떤 부분도 있을까요? 어, 제 감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예. 나라는 인간이 그냥 태어나서 모래너가 이해한 것 같이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태어났고 잠재력이 풍부한 인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회의 어떤 그 틀 속에 잘 견디지 못하고 생활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생활이 좀 더 나의 삶에 적응이 되어가지고 내가 좀 주체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물론 지금도 뭐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좀 더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내가 좀 주체적으로 살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자세, 태도, 마인드,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접니다. 지금 뭐 디렉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고 내가 제 가장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 성장하는 중입니다. 모레노가 이야기했던 그런 자발성과 창조성이 있는 삶,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해주셨을 때, 주체적인 삶을 내가 이 심리를 통해서 많이 도움받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심리극 디렉터로서 이 디렉팅을 하시다 보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심리극 디렉터로서 심리극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심리극에서 이제 주인공을 이제 선정하고 이제 주인공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 연출자 뜻대로 주인공의 마음을 막 해석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인공이 있는 그대로 주인공의 욕구를 주인공이 원하는 만큼 이제 사이코 드라마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효과가 있긴 하지만 방법론으로서 대면 상담보다 이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 주인공을 대할 때는 all accept한 있는 그대로 이 혀에 나와에서 그냥 그 느낌을 그냥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렉터 중심의 어떤 사이코 드라마가 되기 쉽고 디렉터는 만족스러운데 주인공이 만족스럽지 않다든지, 주인공은 만족스러운데 디렉터가 만족스럽지 않다든지, 주인공의 욕구, 주인공이 원하는 거, 주인공의 이해현실, 주인공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해야 되는데, 디렉터 중심의 그런 어떤 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역전이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이라는 게 참 화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개인의 어떤 연주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성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미해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역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슈퍼비전 받으면서, 또 코멘트 받으면서, 또 내가 그거를 드라마를 하고 나서, 어, 보조자나 같이 활동했던 분들한테 피드백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수정해 나가고, 그거를 인지하고, 그런 감정들을 인지하고, 그런 사건이나 행동들을 잘 이렇게 대대금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큰 어떤 어, 디렉터가 좀 유의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좀 각별히 제가 특별히 기울이면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인공과 디렉터가 함께하는 이 심리극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주인공 중심의 드라마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인 현상들, 때로는 그런 과정이 주인공에게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디렉터로서의 치료자로서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참 디렉터의 인성과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마음들 그리고 나는 벌써 뭐 한참에 뭐 연수를 많이 채운 연주자라 하더라도
항상 늘 배우려는 제 자세, 그다음 배우려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끝이 없는 공부를 시작한 것 같고요. 사이코 드라마를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뭐 고급 과정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건 끊임없이 내 인간에 대한 문제, 어떤 삶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리극에서 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리극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어떤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대학로에서 이제 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이제 꿈 드라마, 드림 드라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24시간 자는 꿈을 가지고 현실과 연결시켜가지고 그 꿈 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인 대상한테 이제 자연스럽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과 연결시켜서 이제 그런 드라마를 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왔고 그때가 이제 IMF 바로 끝나고 이제 했을 때 같은데 그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런 심리학이 적용이 가능하구나. 그런 어떤 게 이제 들었고요. 그런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정신과 환자,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심리학이 필요한 줄 알고 있다가 그런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앞으로 내가 심리학을 한다면 좀 더 보편적이고 편안하고 그냥 굉장히 치료적이고 물론 치료적인 것도 의미가 있고 뭐 그러겠지만 어떤 평범하면서도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심리학에 대한 어떤 기법이 이론들이 우리 마음에 젖어들어서 어떤 삶의 변화와 자극과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그것도 심리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걸 하고 나서 내가 앞으로는 좀 편안하게 심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하고도 할 수 있게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구 지하철 3사 살아남은 분을 대상으로 심리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의 기억들을 이렇게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대구 지하철 잠사를 겪었던 그 생존자의 이야기를 또 꺼내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꺼냈더니 난리가 났고, 이제 해서 그 드라마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는 나가버리고, 뭐 이런 기억들이 남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 들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심리학을 하려면 기존의 기억들, 기존의 미래의 기억들, 장면을 펼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겪은 적이 있어서 그런 기억도 이제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기억을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꿈 드라마.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자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하나의 심리극으로 얘기해 주셨다고 했고요. 뭐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로다. 이렇게도 표현할 만큼 꿈에 대한 삶의 메시지가 참 많은데 그런 꿈에 대한 심리극도 경험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구 지하철 참사.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트라우마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외상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그때 기억을 떠오르는 것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외상 사건에서의 생존자분들이시니까 그분들의 어떤 경험을 심리극으로 뭔가 시도하셨고 때로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디렉터로서는 매우 중요한 작업을 하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심리학을 배우고 실천하시면서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다면 어떤 기억이 좀 떠오르세요? 이제 그 MBTI상 제가 심리학을 연출할 만한 성향이 아니거든요. INFP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향적인 성향을 집단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끌어야 될지 초기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땀도 많이 나고 긴장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주인공의 어떤 큐를 잡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어디서 이 큐를 들어가서 장면을 해야 될지 그리고 액팅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초반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고요. 불안한 어떤 마음으로 심리를 한 적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초기에 그런 점들이 많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예. 그 사이코 드라마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이코 드라마 세계에서는 잘 놀아요. 근데 이제 그 세계가 딱 끝나면 사람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그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뭔가를 좀 이렇게 틀어부은 세계, 뭐, 이런 세계를 외치면서,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뭐, 마음도 풀고, 몸도 풀면서, 이렇게 하다가, 심리학이 끝나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심리학의 한계도 이렇게 분명히 있고, 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었고, 뭐,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드라마 하면 뭐, 긴장하고요. 뭐, 그래서, 어, 긴장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오프닝 하면서 이제 자기를 웜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렉터 자신을 웜업 시키는 거. 그래서 편안하게 그 주인공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장면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지만 아직도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네. 박우진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성격적인 특성으로서 희극 디렉터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렉터로서의 웜업을 좀 충실히 훈련을 해가시면서 주인공을 좀 돕고자 열심히 지금도 배우고 실천하신다는 얘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주인공이 심리극을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이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심리극이 참 어렵다.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다 뭔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한계점도 알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사회복지 과목 안에서의 소쇼 드라마 또 심리극을 알고 보조자에 대한 처음 시도를 했던 그 청년 박우진의 모습에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전문 교육을 마치시고 대학로나 현장에서 심리극을 실천하고 또 이제는 다양한 사회적인 사건에 심리극이나 사회극을 실천하기까지 여러 경험들을 경험하셨잖아요. 이젠 이 얘기들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였다면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박은희 선생님께서 심리극 디렉터로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사실 계획이 좀 큰데요. 계획이 좀 커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저는 그 치료적인 것도 좋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보통 사람들이 심리학을 잘 적용해서 큰 스트레스를 이기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학이 좀 대중화되는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반인 사람들도 충분히 심리학을 가지고 치료적인 것뿐만 아니라 평범한 이슈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같이 가미하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심리를 좀 대중화시키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는 것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쉬운 언어로 가장 쉬운 말로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글 쓰는 이유도 있거든요. 책 쓰는 이제 그 디렉터가 좀 되고 싶고 그다음에 제자 양성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어, 가장 큰 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어, 사람들 디렉터들이 다 꿈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소극장을 갖고 싶다는 게 이제 꿈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딩 하나 세워가지고 지하에는 소극장을 만들고 뭐 1층에는 뭐 맥도날드나 뭐 이런 것들 뭐 햄버거 가게를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연구소도 3층에 있고 그다음에 습식할 수 있는 곳도 만들고, 그래서 커피숍도 만들고, 그래서 빌딩 하나를 그냥 딸고 드라마 하는 곳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적어놓긴, 이제 붙여놓긴 했는데,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하고 또 상담을 해서 또 한다는 거하고 약간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책도 많이 쓰고 싶고, 또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잘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획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될지는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디렉터로서의 어떤 대중화를 위한 친근한 언어로 만들어진 책, 심리극 디렉터의 어떤 작가의 모습, 그리고 심리극이나 일상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건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예. 이런 미디어에 좀 담고 싶은 유튜버로서의 어떤 삶도 그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선생님. 인터뷰 소감이 어떠실까요? 인터뷰 하다 보니까 심리극하고 저는 약간 중독 관계인 것 같습니다. 심리극에 많이 어,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심리극이 저한테 준 영향이 꽤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됐고요. 또 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심리극은 인생에 한 번쯤은 필요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우진 선생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리극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치료 중심적이라는 오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명이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굉장히 좀 편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적당한 장소, 덕터, 보조자 그리고 아무튼 주인공이 할 만한 그런 상황과 몰입되는 그런 요소들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이 TV에서도 이제 뭐 몇 분 정도에 막 그냥 그 주인공의 감정이 막 나와가지고 막 했던 것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한 2시간, 3시간 찍은 다음에 엑기스만 이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리학이 오해되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공개 강의가 많이 있어야 되고 어, 한 번쯤 심리학에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뭐 보조자 역할을 해도 좋고요. 잠깐 어떤 그 주인공 역할을 해도 좋으니까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했다가 저처럼 또 중독될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구독자의 몫이고요. 한번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심리극 디렉터이다 에서 박우진 선생님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